네, 8월 10일, 지금 야간 9시 반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이제 요즘에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물린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희망 회로를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일단 그 방향은 어느 정도 조금 전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희망 회로도 꼭 안 좋은 뜻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도 이제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동안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면서 좀 그 소위 말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로 끊어 먹으면서 가능하면은 잦은 매매나 올인, 몰빵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고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짧은 수익, 낮은 수익에 그냥 좀 만족하는 정도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그 미국의 인프라법입니다. 인프라법 개정 관련해서 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도 있고 그 증권시장과 같이 세계적인 경제 방향에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인프라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많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또 전문가가 있지 않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어, 그 주식 베이스로 재테크를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제 의견이니까 그냥 뭐 참고하시고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좀 공부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주식만 한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했고 뭐 원래 주식 베이스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그냥 소액 일부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차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자료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좀 뭐 재미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또 이게 괜찮아지고 수익도 생기고 그러면 또 시간 할애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비트가 서버 점검 공지가 나왔습니다. 새벽 2시부터 업비트 서버 공지가 있으면 꼭 뭐 폭등이든 폭락이든 좀 약간 좀 그런 큰 움직임이 좀 보통 큰 변동성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새벽에는 좀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전일 얘기했다시피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플로우, 플레이뎁 이런 애들 코인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과정에서 초입에서 먼저 움직여준 애들이 조금 더 계속 먼저 갈 것이다 라고 했었었는데 오늘 엑시 인피니티가 거의 30% 정도 갑자기 야간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주일 정도 횡보를 하다가 또다시 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3차 상승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좀 이 정도에서는 일단은 만족하고 좀 나오는 게 어떨까. 엑시 인피니티를 보유하고 있다라면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이렇게 그 뭐야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이 이제는 다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더리움이랑 이제 비트코인 뭐 이 두 개의 대장주를 위주로 일단 코인 시장을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또 이 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랑 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볼 때 일단은 지금 초록색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에 갇혀서 지금 요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도 좋아 보이고 다만 여기서 보조지표도 지금 다 꺾이고 있죠. 보조지표도 다 꺾이고 있고 거래량도
계속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이기 때문에 다소 조정을 주고 바닥을 확인하고 진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뚫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뚫지 않을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4천 이하로 막 이 라인대까지 다시 가는 조정은 없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이 나와도 요 20일 이평선, 주황색 20일 이평선 내외까지 가는 요 정도, 여기 전 저점 여기 구간까지 가는 라인에서 끝나지 않을까. 많이 가봐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횡보장이죠. 횡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을 많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음을 좀 많이 쫄려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하락이 나올 때마다 총 시드머니 대비해서 몇 프로씩 끊어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3분기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런던 하드포크 이후로 좀 이슈도 많고 상승에 대한 시장 그 기대감이 제일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에이다 뭐 이 종목들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좀 단타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다 그래도 국내 코인이죠. 네,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위로 상방이 다 열리게 되는데,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다 힘이 없기 때문에 상방의 이동 평균선이 아무것도 없는 상방이 다 뚫렸어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치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메디블록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게 보는 이유가, 오늘 공지에 떴듯이 이제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이제 예정 중입니다. 메디블록도 계속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 상패라든지 어떤 다른 위험은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인 자체의 그런 위험은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는 거래소에 대한 위험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히 3분기를 지나가기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게 그림만 보여주면서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읽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화면이 크지 않아서 그냥 제 나름대로 메모를 다른 것도 같이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이 글들을 없이 애드립처럼 바로바로 얘기를 하려니까 말도 좀 꼬이고, 좀 제가 혼자 떠들다 보니까 졸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프롬프터처럼 뉴스 앵커들이 쓰는 프롬프터처럼 이렇게 좀 대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뭐 아직 그렇게 말이 청산 뉴스처럼 나가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같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했었습니다. 급하게 퇴근을 하고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얼른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고 2018년 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가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2020년 3월에 한 차례 크게 이렇게 내리고, 이때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면서,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펴고 유동성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오르면서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연초부터 해서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을 보면 지금 금 가격을 보는 이유가 이제 주식시장이 위험자산이라면 금은 안전자산이죠.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 안전자산인 금이 급락을 한번 보였습니다. 급락을 보이고 전일 하락분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를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약간 양봉이 나왔는데 이미 추세선에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마우스로 그리는 거라서 좀 똑바르지가 않은데, 쌍바닥 찍고 여기서 W자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최종 하락을 하고 이쯤에서 살아줬어야지 사는 건데,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평선을 여기서 완전히 이탈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지금 뭐 그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그 하락의 그림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깼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바라기는 이제 조금 어려워졌고, 추세 하락이 일단은 당분간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금 같은 안전자산이 하락을 해버리면 결국은 반대급부로 위험자산인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 역시 확대를 해서 보면 음봉이 나오면서 좀 다소 단기 조정이 나올 것 같은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시장을 다 보면 여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스닥 다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CBOE에서 거래되는 1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 지수고요. 보시면은 나스닥 가격이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좀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데, 나스닥도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멈춰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작년에 고점 행진을 하다가 이제 증시랑 코인, 뭐 금 시장 다 하락 조정을 하면서 연초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다시피 금도 하락하고 코스피도 상승을 못하고 힘이 없는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안전자산이고 위험자산이고 할 거 없이 지금 던지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면서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기관이나 여러 그 자금 시장의 운용자들이 자산 운용 쪽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아직은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부터 시작해서 하락을 멈추고 증시 역시 횡보를 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에 돌입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 시장의 호재로서 인프라법이 이제 개정 내용에 과세 이슈가 있고, 그리고 자산시장 전체 이슈로 부채 한도가 남아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은 3분기에 이 모든 게 해결돼야지 방향성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3분기에는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한 차례 조정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오지 않더라도 강한 상승보다는 좀 쉬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부터 살펴보면, 미국에서 이제 오늘 아침 뉴스였습니다. 어제 전일자랑 오늘 아침 뉴스인데, 미국에서 인프라법 개정 안에서 브로커의 정의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브로커의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과세 대상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은, 브로커로 지정된 사람은 소위 말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으로 되는데, 여기서 브로커라는 것의 정의를 인프라법 개정안에서 디지털 자산 이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법에서는 브로커에 포함되었던 하드웨어 제조업자, 뭐 소프트웨어 개발, 채굴,
개인 투자자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통과를 최종 해야지 되는데 아무래도 과세 문제가 제외가 되면 거래가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법안이 확정이 되려면 상원의원의 100명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그러니까 전일 어저께 낮에만 해도 사실상 거의 확정될 것처럼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일부 뉴스에서는 확정된 것처럼 나오면서 굉장히 좀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호재로 반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결국은 채택이 불발됐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상원의원에서 이제 그 반대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불발이 된 건데, 그 중에서 반대한 리처드 셸비라는 상원 의원이 500억 달러의 군사비 증액이 통과될 경우에만 반대 의사를 철회하겠다. 500억 달러의 군사비 증액이 통과되면 나 암호화폐 과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반대 의사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채굴업자 과세 제외는 상원 통과가 불발이 됐지만 하원 심사 과정에서 조항을 삽입해서 처리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말미는 일단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미지수긴 한데, 정부 정책에서 논의되는 만큼 암호화폐의 탄생은 단순히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확정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뉴스 두 개를 이제 캡처를 했는데, 그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의미 있는 합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에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건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증시나 뭐 이런 거랑 별개로 움직이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리고 투기성 자산에만 투기성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목받는 일종의 그들만의 어떤 시장이었는데, 이게 과세로도 넘어오고 테슬라나 아크인베스트 같은 데에서도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 시장과 이제는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증시랑 같이 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결국은 또 크게는 유동성 지표로서의 역할도 하고, 채권 시장이라든지 금 시장과 또 반대로 가죠. 금은 안전자산인데 코인 시장은 위험자산으로서 증시랑 같이 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었기 때문에 전체 시장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채 한도,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 행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어떤 법안을 계속 상정하면서 국가 복지라든지 여러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부채 한도가 지금 거의 이제 풀로 차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디폴트 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이게 뉴스를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 여기서도 7월입니다. 다 7월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미 국회 예산처 CBO가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가 한계에 달한다고 합니다. 2년 전에 미국 법정 부채 한도 적용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를 했기 때문에 부채 한도 적용 없이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었는데, 현재 날짜가 지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국채 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조 바이든의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재정 정책에 지금 좀 어려움이 생겼죠. 지난 10년간 3번의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 부채 한도 적용을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유예를 시켰는데, 코로나 긴급 경기 부양책까지 겹치면서 미국도 부채로 연명하는 초자본주의적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2011년 그리고 2013년 뭐 셧다운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지금 월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2011년에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채 상한 협상의 지연으로 S&P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죠. 그 신용평가 회사에서 미국의 디폴트 우려, 채무 불이행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그러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면서 테이퍼링을 시도하고 부채 축소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부채를 늘리면서 대규모 재정 지출과 경기부양책, 저금리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일부 세금을 올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세금의 충당 부분이 소위 말해서 자산의 인플레로 부채를 녹이고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를 더 많이 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보유세가 올라가듯이 그쪽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관련돼서도 논의가 있었고 특히 암호화폐 거래랑 관련돼서 과세를 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의 세금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할 수도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또 저금리는 유지를 하고 여기서 갑자기 예전에 폴 볼커 의장처럼 20%대 금리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 유지를 계속하면서 소위 말하는 약간 마약 주사처럼 계속 시장이 이렇게 땡깡을 피우면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재정 지출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펌핑직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한도에 다다르니까 또 한번 증시가 눈치 보기를 하고 더 이상 상승 동력을 잃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힘이 없는데 지난 미국채 금리가 발작을 하면서 연초에 금리가 튀어 오르면서 인플레 위험이 커져서 그걸 누르기 위해서 조기 테이퍼링 압박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에 증시가 상승을 멈추고 하락 조정을 줬었는데 그렇지만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이미 실물 경제는 인플레가 몇 년 동안 발생을 해서 급등을 했고 지금 시장은 인플레가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다 라고 하면서 조금 정책을 보는 뷰가 대다수의 뷰가 좀 변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전례 없었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일단 이 불발로 이제 다소 하락 후에 지금 이제 증시나 코인 시장이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 정부의 같은 경우는 의지가 그래도 좀 강한 편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부채를 늘리면서 사회 기반 시설 투자랑 복지 확대를 약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세금 이슈도 있을 수밖에 없고 돈은 계속 찍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주요 예산 상황을 보면 인프라법 주요 쟁점은 이제 결국은 부채 한도 이슈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3, 4세 무상 유아 교육부터 뭐 주택 조성, 뭐 에너지, 기후 변화, 이민자, 기술 교통, 탄소 배출, 뭐 그 차량 전기차로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있고 3조 5천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따른 이제 세금 이슈랑 부채 한도가 문제인데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얘는 미국입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돈을 찍어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결국은 진통과 합의 끝에 돈을 찍어내고 한도를 상향하든 뭐 유예를 하든 해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기는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도 빨리 미국의 국채
부채 한도 상향을 조정해서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조정을 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고, 지금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계속 도배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슈퍼 예산안이 어디에 또 많이 예를 드냐면 1964년에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위대한 사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인프라 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1964년 이후 지금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개발로 아무래도 높은 인플레이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잠깐 린든 존슨에 대해서 보고 가면 1951년부터 65년까지 평균 1%대 인플레이션과 4.7%대 실질 경제 성장률을 이뤄서 이른바 황금 시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65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고 거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의 공약이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였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 재정 지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성장은 둔화가 되면서 거기다 73년 1차 오일 쇼크까지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율이 두 자릿수로 10% 이상의 급등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이후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20% 금리 도입을 하면서 많은 희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후에 이제 겨우 잡혔는데, 비전과 혁신은 이제 꿈은 창대했지만 성과는 엉망으로 하고 마무리를 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꾸 이시가 되는 이유가 이때 당시처럼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또 걱정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채는 폭발하고 한도를 늘릴지 한도 적용을 유예할지는 결국 합의점을 찾을 것이지만, 그리고 저금리 기조는 계속 될 것이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일단은 좀 어느 정도의 진통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저는 3분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3분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특근법 이슈도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 보나 우리 시장으로 보나, 그리고 코인 시장을 보나 증시를 보나 아직은 좀 조심해서 좀 지켜보면서 방향이 나올 때까지 조금 조심해서 자산 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대규모 부양책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성장주 투자와 인플레이션 방어에 좋은 그런 재테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인 시장은 이제 나스닥 흐름과 비례적으로 연동하는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테슬라 같은,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기술주, 성장주들, 그리고 코인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을 같이 보면서 코인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전체 시장에 대한 이슈를 얘기한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암호화폐도 법안의 테두리에 이제 들어와서 과세 대상이 되었고 합법화된 자산이 되었고, 그리고 시장의 상승은 유동성 지표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보유 기업이나 관련 기업이 나스닥 상장사에 존재하면서 매매 자산으로서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이슈인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3분기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계속 강조하다시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미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급격한 조정을 거쳐서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줬고,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 10% 이하의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횡보 중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오면 아무래도 코인 시장보다는 증시가 훨씬 더